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작년 연말과 많이 닮아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정말 비슷한지 오늘 코인톡톡 시간에서 알아볼 거고요. 핫코인 시장에서는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끄는 코인 3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김도연 앵커가 국내를 대표하는 코인 회사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탐방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더리움 들어보셨나요? 코인을 했다. 바로 아이콘인데요. 오늘 코인기업 탐방은 아이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랑 같이 빠르게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여기 16층 오면은 만나뵐 수 있다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선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려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보안 때문에 16층에 왔다가 이제 저랑 같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아이콘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이콘의 글로벌 인터체인 프로젝트예요. 네.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그 독립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들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서 그걸로 이제 가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아이콘의 사무실입니다. 근데 여기 사무실이라기에는 너무 카페 같은 분위기인데요? 진짜 웬만한 카페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회사다 보니까 개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사람들끼리 빠른 의사결정이라든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라운지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개발팀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시아경제TV에서 나온 코인캐스터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아이콘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컨센서스 팀에서 컨센서스 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아이콘업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이거든요. 네. 그때 개발자 5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네. 아이콘만의 기술적인 장점 있을까요? 기술적인 장점, 이제 저희는 이제 1세대, 2세대 블록체인들이 전개되는 걸 보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라서 네. 컨센서스 쪽에서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 점에서 1세대나 2세대 블록체인들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이콘이 개발자들에게 좋은 회사인 이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 프로젝트여서
이제 GitHub 오픈소스로 이제 전 세계의 어느 개발자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소스를 다 개방한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출근 시간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소, 뭐 논문 같은 거 읽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 회사거든요. 연구소에서 미리 논문 이런 걸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검증이나 이런 걸 해주고. The 3-day event with Cumberland Summit was very good. 2 panels, which will be 3 panels actually, with me, Degi, and also Scott. Each will be participating in a panel. So, including investors, PR marketing companies, and also some of the odds market.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의 아이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 제일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전략이라든지 사업 개발 현안 관련해서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업데이트 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판단되는 그런 국가에 이렇게 팀원들이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희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조금 더 그 로컬에 맞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이제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콘, 대표님을 안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근처에 대표님이 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딱 보니까 저분이 대표님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아이콘 대표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표님께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해서 같이 또 진행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대표님 사무실을 방문을 해봤는데 아니 회사가 이렇게 큰데 대표님 사무실이 인터뷰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작더라고요. 평사원분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주신 건가요? 네, 실제 여기 이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대로 앉아 있었는데요. 아무도 제 주변에 앉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앉게 됐습니다. 아이콘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대표님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어떤 블록체인 대중화의 어떤 시위를 당겼다면은 그 이후에 사실 어떤 그 많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떤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 비즈니스 전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에게 가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네, 실제 저희가 ICO를 처음 했던 날 사실 7시간 만에 그 15만 리더가 다 모이는 모습을 보고 봤던 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그 이후에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해외에서 정말 저희가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저희를 먼저 알아봐주고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어떤 협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사실 아이콘이 약간 국내에서 유일무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이 왜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실제 작년에 저희가 ICO를 진행했을 때도 가장 좋게 바라봤던 부분은 저희가 이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제품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 블록체인으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어떤 트렌드 코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게 인상을 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는 실제적으로 계속 기술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업과 그 협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희 아이콘 프로젝트들을 좀 좋게 봐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콘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아이콘 프로젝트는 그 메인넷을 기반으로 이제 뎁들을 올리고 그 메인넷이 이제 DPoS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 블록을 만들고 검증하는 이제 대표자들이 필요한데 그걸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도 저희가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는 뭐 서울시라든지 뭐 관세청, 뭐 SK 플래닛, 라인 이런 여러 그 대규모 대기업들과 그런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아시아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현재 어떤 블록체인은 많은 기술적인,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특히 올 초에 굉장히 이제 거품이 심했던 시기에 어떤 그 블록체인 씬에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사람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사실 혁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폭발하면서 정말 블록체인이 큰 가치를 보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이 계속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원본의 코너 속의 코너 이용식의 핫뜨거 핫코인. 요즘 시장 분위기가 작년 연말과 엄청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레카, 시장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 코인 3개를 모아봤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정말 엄청 뜨거운 코인들 핫뜨거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인은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인. 조인성, 정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식이 같은 거죠. 네, 자 리플은 요즘 호재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영식이랑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요. 최근 리플 고위 간부 한 분이 CNBC 방송을 통해 이번 달 엑스래피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엑스래피드는요, 리플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죠. 이 소식만으로도 대박인데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은행인 PNC뱅크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렛에 가입을 하면서 화랑새의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2배, 3배 막 치솟았습니다. 막 이렇게 뽕. 자, 다음으로는요, 10월 1일과 2일에 열린 리플 컨퍼런스 스웨. 리플의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연사가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상장 승인 절차를 발표하면서 코인베이스 리플 상장 가능성이 쭉쭉쭉. 지금까지 리플 상장 가능성은 루머라는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팩트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리플은 꼭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영식이도 연말에 터지겠죠. 핫뜨거 터질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암호화폐 대상승의 시발점이 되었던 리플, 과연 올해도 형님들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갖고 있는 형님, 누님, 동생들 힘내세요. 리플 만원 가자! 자, 네, 두 번째 코인입니다. 네, 리플만큼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는 코인입니다. 우지한 형님의 코인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는요, 지한 형님의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이 홍콩 증시에서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메인이 비트코인 캐시를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비트메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비트메인은 지난달 26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하는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규모와 상장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한이 형님은 제가 정말 뵙고 싶은 형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한이 형님의 근데 근황을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형님, 좋은 시간. 비트코인 캐시도 같이 여러분, 마지막 코인입니다. 글로벌 SNS죠. 라인의 코인인 링크입니다. 오는 16일 비트박스 거래소를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인은요, ICO 없이 순수 보상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는 코인입니다. 총 10억 개의 링크 토큰을 발행하는데요. 그중 20%는 회사가 보유하고 발행하는 링크들은 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라인이 제공하는 분야가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음악, 웹툰, 상품 구매, 송금 등 라인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링크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처음에 라인 코인 발행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코인의 시대가 왔다 싶더라고요. 라인 주주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과연 링크가 어떻게 운영될지, 또 어디서 치고 올라갈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식이가 준비한 코인은 여기까지. 핫뜨거 핫코인. 형님, 누님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가 연말까지 쭉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연말에는 대상승장이 과연 찾아올 것인지 코인 톡톡 시간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블록체인 아이의 김윤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엑셀레이터 블록체인 아이의 김윤수입니다. 오늘 또 초대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코인 넘버원 고정 패밀리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전 항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불러만 주시면 예, 달려오겠습니다. 투잡 괜찮으신 거죠? 네, 투잡 예, 언제든지. 요즘 투잡이 대세라고 하네요. 네, 다음 게스트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암호화폐 KYC 인증을 하는 곳입니다. 아르고스의 손성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KYC AML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아르고스 솔루션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는 풀스택의 손성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르고스는 어떤 곳인가요? 뭘 하는 곳이죠?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KYC AML 서비스를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YC라 하면 이제 Know Your Customer, 그리고 AM이라 하면은 이제 안티머니 라운더링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그 은행이나 이런 금융 규제권에는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크립토 커런시류들은 사실 그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측면이 약간 있어서 그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4분기 시장 전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11월 중으로 오픈 예정인 벡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벡트 등장이 시장에 정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벡트 제가 이번 연도 8월이죠. 그때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우선 벡트를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거래소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선 벡트는 ICE라는 회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출범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이고요. ICE라는 회사 소개를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ICE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영어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여러 글로벌 거래소를 소유한 기업이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NYSE라고 여러분들도 흔히 잘 아시는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들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사실 벡트는 동일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소는 맞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유명한 거래소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바이낸스, OKX, 후오비, 한국에도 물론 업빗이나 빗썸 같은 큰 거래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글로벌을 추가하고 있는 거래소는 사실상 지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약간 번외 지역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기관 자금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는 뭐 특정 펀드나 기관 펀드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 법률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법률이 충분히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제 타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 현지 미국의 법률을 충족시키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서 벡트 같은 거래소가 미국 법률을 충분히 충족시킨 범위 내에서 설립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기관 자금 같이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지금 벡트의 등장이 대표님 말씀대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대표님도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예, 맞는 건가요? 네,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네. 뭐 송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된 거래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규제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또 필요할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지금 벡트에서 제공할 계획이 있고 또 네. 이제 벡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현물 거래 기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들어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로 통한 거래를 하면서 물리적인 비트코인의 이동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벡트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물리적인 이동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이동은 결론적으로 시장 어떤 경제 질서에 좀 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IC는요, 벡트 설립을 위해서 국내 최고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스타벅스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그 기존 이제 네. 그 크립토 커런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성장을 한다는 말 자체는 특정 기업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뛰어들어서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크립토 커런시들이 직접적으로 기업과 약간 연동돼 있는 상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대중들이 지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스타벅스에서 뭐 결제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기술적 지원이 들어간다든가 뭐 커스터디 서비스도 지금 비트코인 자체에 보안은 되어 있지만 사실 프라이빗 키 관리라든가 나의 뭐 그 비밀번호랑 같은 개념인데요. 네. 예,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불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중 확장성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커피숍 정말 많이 네네. 이용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정말 우리한테는 이제 동네 슈퍼마켓 같은 개념인데 네. 거기서 막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많은 부분들이 틀려지고 상당히 의미 있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이제 스타벅스가 저희 이미 뭐 25,000개 이상의 네. 뭐 카페들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가져올 어떤 대중성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쵸. 최근에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으로 직접 커피를 사 먹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벡트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해서 네. 그들의 어떤 플랫폼이나 앱 안에서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는 좀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매우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소 런칭 이외에도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 연금 펀드 등 이 제공할 기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사실 비트코인은 현물 거래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벡트의 트윗이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법정화폐로 페어링되는 선물 상품을 내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 선물 상품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뭐 ETF 같은 파생 거래들을 모두 이제 선물에 이제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 벡트가 선물을 하겠다는 그 말 자체는 사실 우리가 현물 이외에 금융기법적으로 선물에는 뭐 퀀트 거래, 아비트리지 거래 네. 등등 파생적인 그런 금융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커런시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뮤추얼 펀드나 연금 펀드 같은 것도 이제 파생 거래 중에 하나, 금융기법 거래 중에 하나라서 추가적으로 많은 월가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금융기법들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로 들어와서 진짜 전문가의 세상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충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좀 대중들의 사용화 같아요. 뭐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이쪽에서 이제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를 뭐 대체할 수 있는 앱의 개발도 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대체적인 방법을 벡트가 이제 이용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단지 이제 투자의 수단이 아닌 실생활에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바뀌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만으로 또 작년 연말에 많은 상승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정말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작년 연말보다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네. 작년까지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가격을 상승하는데 많이 힘을 넣었다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상승을 많이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벡트 같은 프로젝트나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 유입의 어떤 청신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죠. IC CEO와 그리고 임원인 CEO 와이프가 함께 설립한 것이 벡트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벡트에 관한 좀 또 많은 인포메이션인 것 같은데. 네. 그 스프레커가 이제 벡트를 설립하기 위해서 네. 이제 2004년에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예. 설립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쵸. 이제 와이프인 이제 켈리가 네. 이제 IC의 임원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벡트의 CEO로 활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이 어떻게 보면 함께 움직이면 사업 파트너이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벡트의 이제 CEO가 켈리 레플러이고 네. 이제 그 IC의 이제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쵸. 도움을 주고 조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해석을 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사실 뭐 제가 좀 오버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IC가 벡트에 뭔가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상 아직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이 돼 있는 게 아닌 상품이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간접적으로 조력을 해주면서 계속 벡트가 클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산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 한 곳에 몰입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벡트의 목표는 과연 뭘까요? 뭐 저는 벡트의 목표가 뭐 네. 비단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의 플랫폼도 이제 이 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가 벡트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보충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네. 벡트가 트윗을 하나 올렸거든요. 아하. 읽어드리면 네. 그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비스 운영을 하는 것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을 게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 또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요. 전 이게 벡트의 자기의 사업 방향과 매우 일치하는 내용을 트윗했다고 사실 보고 있어요. 사실 월가도 그렇고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그 대중들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품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물론 그 밑반의 법적인 내용에는 투자자 보호나 규제 준수를 하는 것들이 다 깔려 있긴 하지만 외적으로 사업적 비즈니스라는 건 이익을 추구해야 되다 보니 좀 사이드 이펙이 일어나는 금융 상품들도 많이 추가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비트코인도 그런 류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진짜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상품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제도권에 전체적으로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게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벡트가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사업의 네.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벡트의 오픈이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무조건적인 상승장을 불러올 것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기존 거래사와는 다른 어떤 벡트의 관점이 시장에 어떤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이다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비트코인 ETF 승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소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승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네. 이제 호재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쵸. 단기적인 호재가 지금 사실 특별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이 지금 사실 약간 확장성 문제에서 약간 한계에 부딪혀 있는 느낌을 많이 주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뭔가 제도에 편입되는 것들이 자주 안 보이다 보니까 ETF처럼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는 시그널이 매우 큰 호재로 보통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거절된다는 거는 제도권에 있는 산업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비트코인이 이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반하는 방향이다 그쵸.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벡트가 오픈이 되면요, 어떻게 보면 벡트를 설립하신 분들은 제도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인데 비트코인의 ETF 승인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뭐 벡트가 당연히 ETF가 승인을 받는데 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부스팅을 시킬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ETF 승인을 위해서 지금 규제받는 거래소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현물 거래 방식도 필요하고 또 가격의 안정성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SEC가 ETF를 거절한 사유를 보면 가격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저희가 보통의 증권과 다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시세 차익이나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매도 물량의 좀 취약점을 많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벡트의 계획대로 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서 그들의 거래가 증가가 된다면 가격의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고요. 또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신뢰도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벡트의 성공은 ETF 승인에 좀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ETF 승인까지는 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ETF 승인에 관한 문제보다는 현재는 벡트라는 프로젝트가 이 비트코인이 규제화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가 사실은 젊은 분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그 뭐라고 해야죠? 보수층한테도 좀 많이 이렇게 ETF 승인이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규제권이나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좀 신뢰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예전에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이 시장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보수층 뭐 이제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겠죠. 그 말은. 결국에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벡트랑 ETF가 상당히 직접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ETF라는 거는 그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인덱스로 인정해 줄 수 있어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는 그걸 ETF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와야 돼요. 순자산 가치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공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류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공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커뮤니티로 커왔던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벡트 같은 이제 큰 중앙화된 거래소 이제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래소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 ETF를 만들기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뜻이고 그들이 갖가지 것들의 그 ETF가 되기 위한 네. 갖가지 뭐 NAV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격 공시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을 다 세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선물을 출시하고 ETF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작업을 저도
김윤수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은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또 받고 있는데요. 한번 시청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또 여쭤보자면 비트코인이요. ETF 승인이 난다면 최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메이저 코인들도 다 같이 폭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심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이제 뭐 ETF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장기적인 문제로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장에 비해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에 비해서 좀 작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장악력을 좀 뺏길 수도 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ETF만이 지금 완벽한 호재이고 이게 영원한 상승을 이끌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시장의 이펙트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애매까리한 말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다,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 동의하는 바이고요. ETF 상품이 지금은 이제 저희는 크립토 커런시류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매우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도 ETF가 있고 갖가지 그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의 현물 ETF부터 시작해서 선물 ETF까지 계속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럴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트코인도 동일한 역사적 관점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상승의 견인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네트워크의 그 내재 가치가 비트코인이 원래 주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쉽지 않은 거라 장기적으로는 사실 물음표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그 지금 크립토 커런시 전체 시장 자체가 매우 작아요. 다른 그 금이나 뭐 FX나 뭐 상품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순자금의 유입이 단기적으로도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경험했듯이 메이저 알트들도 같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방향성이 같다 보니까 같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두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ETF 승인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시죠. 안드레스 안토폴로스는요. 비트코인 ETF는 끔찍한 아이디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악력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P2P 개념 아예 뒤엎어버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유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그 자신의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고 기관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는 뭐 꼴이 될 수도 있고요. 우선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커뮤니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대 기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런 매집한 비트코인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디 서비스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보관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뭐 비트코인 캐시, 뭐 하드포크 문제나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보이스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과연 그 수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커스터디 업체들이 과연 그런 비트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보이스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목적이 비트코인이 생성된 어떤 목적 자체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안드레아스 안토폴로스 같은 분들을 흔히들 이제 비트코인 1세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사실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한 2009년, 2010년 이때 보면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되게 보잘것없었어요. 가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사람은 사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 금융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탄생 시점을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나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월가의 금융에 저항하는 시점과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이제 월가로 흡수되는 모양처럼 보이니까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월가에 흡수되면 이 비트코인도 결국 주식이나 뭐 FX 외환처럼 다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뭐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네. 예, 소위 말하는 개미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게임이 항상 벌어졌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그렇다면 이 ETF 승인이 결국 비트코인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켜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계속 투기 상품으로 남게 만드는 이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뭐 투기와 투자는 사실 한 끗 차이기 그쵸, 때문에 사실 네. 이 ETF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속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바라보는 ETF의 관점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만들어준다에 저는 더 포커스를 두고 싶고요. 단지 뭐 ETF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이게 투기다 투자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게 제도권 안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결국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아니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성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쵸. 대중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이용한다기보다 이제 트랜스퍼링을 하고 있지만 예, 그 관리나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은 사실 대중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대중성을 어떻게 하느냐, 대중성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도권 편입이다 ETF 아니면은 뭐 좀 더 편한 앱 원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대중화를 위한 노력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TF도 대중화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꿈꾸는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모두가 꿈꾸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상황을 추구한다는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ETF 승인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확장과 시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시장 장악력을 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요. ETF 승인이 될 경우 시세 상승만큼은 또 분명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장기가 아니라 정말 더 멀리 내다보면 결국은 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ETF의 승인은 뭐 당연히 호재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정은 절대 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ETF가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블록체인에 근접하게 얼마나 친밀하게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변화들을 겪어가면서 또 이 알트코인의 활약들도 정말 눈부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좀 리드하고 있는 코인이자 한때 제가 좀 좋아했던 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리플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요즘 엄청난 급등을 했죠. 네. 뭐 윤성아님도 리플을 구매하셨나요 혹시? 저는 좀 네. 많이 위에 있을 때 최고점에 있을 때. 네, 뭐 이제 뭐 리플이 최근에 이제 상승한 좀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보면은 이제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기대 심리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엑스래피드 상용화를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형은행인 PNC뱅크의 리플렛 합류 소식도 있고 거기다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상장 절차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이 가격을 올리는데 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승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리플은 사실 네. 그 사업적 공략 대상이 확실하거든요. 아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류들은 사실 이걸 비즈니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없고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존 주류 금융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매우 없어요. 뭐 매출이 난다거나 수익이 난다거나 이런 모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매우 평가가 어려운데 리플은 사실 리플 재단이 직접적으로 그걸 비즈니스화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리플은 예전부터 그 해외 자금 이체할 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제 혁신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은행권만을 공략하겠다라는 사업적인 그런 목표치가 명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계속 리플렛의 은행을 계속 합류시키고 있지만 최근에 말씀 주셨던 뭐 PNC 뱅크의 합류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재무부 허가를 받은 결제 대행사가 된다든가 결제라는 거는 결국엔 어카운트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은행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 관점에서 제 사견으로는 중앙화된 비즈니스를 접목시켜서 가장 잘하고 있는 재단이 리플 재단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적인 호재, 뭐 특별한 큰 은행이 리플렛에 합류했다든가 새로운 결제 모듈을 출시했다든가 이것도 사실 그 대중화에 대한 일환이니까요. 네. 그러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좋은 거래소에 상장된다든가 이러한 소식들은 충분히 기대 심리로 인해서 견인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플이요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다. 라는 말이 또 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총 2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졌는데요. 올해 리플 2위 굳히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과 이더리움은 사실 성격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리플의 탄생이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단 이미 사회가 만들어둔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개선하자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플이 급등한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시총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원하는가를 좀 느낄 수 있던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리플이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실현하는 데 분명히 리딩하는 뭐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또 리플과 함께 떠오르는 코인이 스텔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텔라가 수수료가 없는 탈중앙거래 플랫폼 스텔라 X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스텔라 X는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법정화폐를 패깅시켜서 덱스에서 구현을 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암호화폐류도 이제 거래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인데요. 사실 스텔라는 리플에서 파생되어 나온 프로젝트인데요. 리플이 은행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 스텔라는 약간 제3국 은행답지 못한 그 국가에서 뭔가 사람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스텔라 X를 냈다는 것 자체가 리플에 대한 도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연말 4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 조금 간단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표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벡트나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건요.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벡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현물 거래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시장 상황보다는 이번 연말이 될수록 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4분기에 어떻게 전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저도 김윤수 대표님이랑 생각이 같기는 한데요.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지금 비트코인 USD 페어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삼각 수렴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삼각 수렴을 한다는 거는 특정한 방향으로 매우 크게 이제 시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는 뭐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 크게 시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ETF나 벡트 등등의 뭐 대중성에 대한 노력이나 뭐 신규 프로젝트의 뭐 족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 코인 넘버원 이제 어느덧 생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항상 이 생방송은 떨리네요.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얘기했던 이런 벡트나 ETF 등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ETF보다는 벡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시장의 건전성에서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벡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 대표님께서는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평소에
그 거래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내재 기술 연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맨날 공부하는 게 뭐 컨센서스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작가님이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혼자 좀 공부도 해보고 인사이트도 좀 정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김윤수 대표님 말씀 맞다. 저는 생방송 처음 출연해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리네요. 근데 너무 잘하세요.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침착하셔가지고 항상. 그러게요. 오늘 저희 또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이 분위기처럼 4분기 연말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더욱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남았다고요? 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가 드라마 미스마에 출연합니다. 내일 첫 방송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빰하고 나타났어요.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코인 넘버원도 최고가 되고 미스마도 최고가 되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엄지척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찾아뵙고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